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자, 뉴욕 증시 간밤에는요, 주가 지수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주가 지수는 좀 좁은 폭으로 오르내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좀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한 정치적 불확실성, 이 때문에 이 내용들 모두 소화해내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0.14%, 나스닥은 0.06%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1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시작할 때는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장 초반에 낙폭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으로 가면서 낙폭을 만회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현재 2761선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좀 눈에 띄는 점이 외국인들이 동반 팔자세를 보인다는 점인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상위 종목 또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의 지수를 조금은 하방 압력을 좀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미국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0.43% 상승하며 8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820선을 가기까지는 조금 회복이 남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알테오젠, 셀트리오 제약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K뷰티, 또 피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 오스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스타는 화제의 종목들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함께하는 이슈 경제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간밤 미증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받아서 다소 약한 흐름인데요. 미증시도 우리 시장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다시 상승을 노리나 했는데 또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변동성이 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0.53% 하락한 2759.59포인트의 마감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2760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중 2748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회복세를 보인 모습이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일 대비 0.21% 상승한 813.8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반등에 그래도 성공했지만 마감 들어서 그래도 조금 다시 힘이 빠진 양시장 모두 마감에 들어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FOMC도 앞두고 있고 또 미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매매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개인과 기관은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331억 원, 기관이 47억 원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의 경우에는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현재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폭이 다소 큽니다. 2,280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51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7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78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홀로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HBM3 지금 반도체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지 못했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HBM3를 통과했지만 HBM3E 5세대용 모델은 지금 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상승하고 있네요. 1.22% 상승한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지 않죠. 신저가 가까이 가기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07% 하락한 3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부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로보택시 일정이 또 10월로 밀리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4.01%나 상승하면서 8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완성차주들, 어제 실적 이슈와 또 이제 해리슨 이슈로 인해서 어저께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완성차주들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일 대비 2.09% 하락한 2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주들 오늘 다소 약한 흐름입니다. 반면 셀트리온 어제는 홀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제약바이오주들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2.33% 상승하면서 19만 3,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로 주목받았던 KB금융 오늘은 하락하고 있네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19% 하락한 8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2.11% 하락한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상승하고 있네요. 0.06% 강보합으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지금 0.11%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알테오젠 오늘 7.02%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1비와 삼청당제약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둘 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2.27% 상승한 9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캠은 오늘 쉬어가고 있네요. 3.65% 하락한 18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1.20% 상승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상승 중이네요. 0.82% 상승한 4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10위, 코스닥 시총 10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오늘은 휴젤이 올라왔네요. 보톡스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13.07% 상승한 24만 6,500원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시총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네, 내일도 실적 발표가 다양하게 예정이 돼 있죠.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 실적 발표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힘을 좀 내어주는 모습을 기대해 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제약이 날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 제약사가 특허 남용 제한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제약 종목들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7%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보시면서 제약이 오늘 정말 좋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블록딜입니다. 자, 블록딜 시간외 대량 매매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요. 이 상장사의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이 블록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량으로 시간 외에 대량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도덕하게 이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스란히 이 손해는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가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이 블록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상장사의 내부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사람들이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정말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 개시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딜과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걸로 보았을 때는 장내 매매도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매매 기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 만일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공시 제도가 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2021년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2021년에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 44만여 주의 그런 잔량을 모두 시간에 매매해서 모두 다 매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당 5천 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상당한 차익을 챙겼다라고도 그렇죠. 볼 네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카카오페이 주가가 23만 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저도 지금 배신감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쏟아지는 그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때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당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전 공지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시 제도가요, 결국에는 이 블록딜 여파로 고통받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예방에 대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달라라는 목소리들은 계속 높아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량 매도를 아예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재 좀 대거 블록딜 매물을 상장사들이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지분을 다 처분을 해서 좀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주가 하락은 결국엔 불가피하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개인들이 다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예들이 있었냐면 이 LG 디스플레이 지난 5일에 장 마감 후에 야스의 주식을 28만 6천 주
시간 외 대량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하면서 야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요, LS 마린솔루션의 주가도 올 들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이때 KT가 지분 120억 원어치를 처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블록딜 방식으로 엄청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 설립 당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었던 블루런 벤처스의 블록딜 때문에 이 15.96%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록딜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이런 사전 공지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블록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좀 눈치를 봤는지 예외 조항을 또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업계 우려를 의식을 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네. 올해 초에 삼성과 새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약 2조 8천억 원어치의 규모를 그 어휴.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로 팔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삼성과 새 모녀가 삼성전자의 지분율 10% 아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전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지금 상속 아니면 주식 배당 또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가 의무 제외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점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 10% 이하는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한 새 모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 사항은요, 바로 이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FI와 또 연기금도 이 투자 리스크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자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 의무를 갖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 중에서 SI가 있죠. SI는 경영권 참여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SI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식 그리고 투자 주체들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봐야겠고요. 결국에는 좀 큰 손들, 이 큰 손들의 대량 매매 그리고 블록딜 사전 공시 이러한 제도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하 앵커님, 네. 온라인 커머스 시장, 온라인 쇼핑몰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핸드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모든 쇼핑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PC로 쇼핑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요, Q10이라는 모 회사가 있습니다. 이 Q10 계열사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Q10은 싱가포르에 이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죠. 바로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주지 않아서 보름 넘게 이 정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생각보다 사태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금의 정산 방식을 좀 살펴보니까요. 위메프 티몬의 고객들이 상품을 결제하게 되면요. 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정산 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정산 날짜에 이 판매 대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아무래도 판매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고요. 일부 상품은 좀 걷어들이면서 판매 중단까지 나서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네. 돈 문제, 이런 정산 문제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당연하죠.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B2B, 기업 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이런 B2C, 소비자들한테도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티몬에서 우리가 항공권과 같은 네. 티켓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갑자기 항공권이 취소됐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티몬의
이곳에 입점해 있는 여행사가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행사들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 티켓 사용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요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와 같은 이 여행사들은요, 여행 상품 판매를 티몬에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은요, 이미 판매한 상품을 구매를 취소하도록 좀 소비자들에게 안내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계획 다 세워놨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요. 휴가 계획 세워놨는데 갑자기 티켓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름 휴가 시즌, 딱 네, 지금 예약할 맞아요. 시즌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더욱더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21년에 머니포인트 상품권 지급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머지 사태라고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저도 그때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싸게 파니까 이걸 사면은 싸게 다른 것들을 살 수 있어라고 네. 그때 한참 붐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환급도 안 되고 그런 쓸 수 있는 상품권의 그런 판매자조차도 없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2의 머지 사태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판매자와 고객 간의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 판매자 이탈뿐만이 아니라요. 협력사 또한 협력 관계를 지금 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는요. 어제부터 티몬캐시 환전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규모 그 대기업들도 유통 대기업들도 상품 판매를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사태의 책임을 좀 따져보자면 결국 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는요, 그동안 15년 정도 영업을 해왔는데 이동안 영업이익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해요. 자,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가까이 이 이커머스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런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가 보자니 결국에는 큐텐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기업 큐텐은요,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지속이 돼 왔다라고 합니다. 네. 큐텐이 해외 직구몰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가 대금 지연을 좀 겪고 있었다고 해요. 유통업계에서는요, 이 큐텐이 지난 2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티몬, 위메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용자들은 그래도 꽤 많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회사의 결제 추정액을 보니까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판매자들은 대규모 정산 취소 사태가 이뤄질까 봐 굉장히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입장문을 또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정산 시스템이 어떤가 하니까 보니까요. 이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서 판매 대금을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산 시스템 꼭 잘 도입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또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최대한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문제 없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켓나우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수다를 떠는 동안 우리 시장 또 마감을 약 6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뜨거운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특징적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5가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원은 다원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4세대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진 중성자 포획 치료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을 마치고 완치율 8.9%에 불과한 악성 종양 극복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붕서 후 중성자 포획 치료기는 종양세포만 사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이 정상세포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아 이론의 완벽에 가까운 암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원시스는 핵융합 전원장치, 가속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 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원시스는 전장보다 3.17% 오른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IMDbX가 차지했습니다. IMDbX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캔서파인드 제품을 통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암 조기 진단 시장에 침투할 것이란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예상했는데요. 캔서파인드는 한 번의 혈액 검사를 통해 대장과 위, 간, 췌장 등 8개의 암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다중암 조기 진단 플랫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DbX는 세계적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IMDbX 6.99% 오른 1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는 농심이 차지했습니다. 하반기 해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세를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파리 올림픽을 맞아서 프랑스 까르푸 매장에서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의 유명 유통업체인 르클레르와 까르푸에 주요 라면과 스낵을 입점시켰고요. 파리에서 열린 코리아 엑스포 박람회와 K스트리트 페스티벌에도 참가해서 농심 테마 부스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는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매운맛을 즐겨 먹는 히스패닉 인구를 공략해 성공한다면 남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농심은 현재 전일 대비 2.56% 오른 48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7%, 영업이익은 무려 257%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전력기기 등 모든 부문에서 호조를 보였고요. 특히 미국 법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증권사들도 이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월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5.06% 오른 36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K방산 기대감에 국내 방산 대장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 30만 1,000원, 현대로템은 4만 7,7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상장 이래 처음이고요. 현대로템도 6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상승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방산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더해져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 증강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일 대비 4.01% 오른 29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3.56% 오른 4만 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가지 종목들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1위는 역시 요즘 뜨겁다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3위 농심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 캐스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우리 라면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덕분에 우리의 이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한강 라면 즉석 조리까지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 외국인들에게 또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5가지 듣고 오는 사이에 우리 시장 어느새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양 시장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서로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2760선에 거래 마쳤고요. 0.51% 하락한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0.26% 강보합 마감해서요. 814.2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어제와 달리 개인과 기관 모두 다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2,659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매수 전환해서 71억 원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2,647억 원 팔자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역시나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520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 149억 원 매수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580억 원 오늘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장 마감했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좀 영차 힘을 내서 2,75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과 다르게 수급 상황이 좀 변동이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우리 개인들은 열심히 물량들 좀 담아냈지만 아쉽게도 외국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가면서 우리 시장 지수 상승에 조금 제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미 상무부가 현재 시간 26일 6월 PC 가격 지수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6월 PC 공개 하루 전인 25일에는요. 2분기 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는 9월이죠. 금리나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자, 우리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출 지표가 좀 발표가 될 텐데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PC 지난 5월에도 전월 대비 0.1% 올랐던 기록이 있거든요. 3개월 연율 기준 근원 PC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의 좀 기준, 지표로 또 삼고 있는 지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발표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이번 달에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9%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9%에서 이제 3%로 6%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2%에 거의 근접하게 됐다. 네. 원래 당초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올해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5.5에서 4.6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년에는 4.6, 그다음에 2025년 내년에는 3.6.
2026년에는 2.6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가 설정되어 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소비자 물가 지수도 3.0%가 나왔고 PC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약 한 3.0% 이하로 나올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은 지금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70% 정도의 확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먼저 내려라. 미국보다 먼저 내리면 좋겠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도 하고 있지만 또 한국은행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로 벌어져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한국은 3.5%인데요. 이와 같이 한미의 기준금리 격차가 2%까지 벌어진 게 사상 처음의 일입니다. 항상 미국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고 이탈을 막았었는데 네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에 예금하면 5.5% 이자를 주는 거고 네. 한국에 예금하면 3.5%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안전하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 비중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했을 때. 지금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가 나고 부도가 났는데 12번째 외환위기 부도가 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연 100%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저는 한 70%, 80% 확률로 지금 내릴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2월경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버텼으면 좋겠고 네. 정부도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소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좀 버티시면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 70%까지 지금 보고 있다. 교수님께서는 80%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소기업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라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관심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대선 후보직을 획득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막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고 네. 카멜라 해리스로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과의 격차는 한 5%까지 벌어졌었는데 해리스가 대선 후보직을 받으면서 그 격차가 2%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분야, 친환경 분야에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석유화학, 은행, 철강, 전통적인 산업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도 6배로 올려달라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상을 해서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려줬었는데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미치광이 전략을 네.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바이든의 민주당 후보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를 지금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분은 당연히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리스를 지지해서 민주당이 당선을 시키느냐 그게 달려 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네. 앞으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선되느냐
공화당에 당선되느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렇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 전쟁, 또 대만의 위협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앞으로 5년 내에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지금 방위해주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을 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역할이고, 미국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도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IMF 기준으로 달러가 60% 결정이 되고, 또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시장이다. 네.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산업이 크게 변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합니다. 석유화학을 수입을 해서 또 역수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이런 분야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100%에서 200%까지 고관세를 올리겠다고 네. 했고, 일본과 한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의 지금 평균 관세율은 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제품을 수입을 해서 낮은 관세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10%나 20%의 고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또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지 마라.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하자. 이렇게 좀 지켜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철저하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기는 민간기구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이 한국은행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중의 돈의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한 9월경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바톤을 넘겨받은 이 해리스가 아무래도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하지만 이 대선 결과와는 또 다르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재당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우세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요, 1기 때처럼 아시아나 유럽 등의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도 굉장히 인상하는 압박이 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우리나라에 했었다고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뭐 항상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위비도 또 6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는 스스로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내가 당선된다면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뺏었습니다. 네. 아마 한 절반 정도를 서로 양보해서 전쟁을 종식시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영토를 많이 뺏어야만 네네. 거기를 이제 중간 지역으로 이제 양보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2014년도에 뺏었는 그 지역까지 러시아가 양보를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와 미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미국의 예산만 지금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서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절대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트럼프와 또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을 할 때 대한민국에 소외된다 그러면 큰일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에는 핵무기가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핵 잠수함을 만들게 해달라. 핵 잠수함은 100일 이상, 6개월 이상 바닷속에서 잠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다.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얘기했고 미국은 호주에 대해서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왜 핵 잠수함을 못 가지게 만드느냐. 그래서 핵 잠수함을 가지게 해달라. 또한 우리 국민의 70%가 핵무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과거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핵실험을 해서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 됐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핵 잠수함을 가질 수도 있고 스스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서 자국을 방어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현대 로템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만 우리가 무기를 판매한 게 30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를 파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전쟁 무기에 대해 연구도 하고 개발도 했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전투기와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산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평화산업입니다. 재래식 무기나 무기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처칠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튼튼한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절대로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국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트럼프든 해리스든 그 누가 되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나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결국에는 우리도 좀 이 방위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 우리의 방위 산업의 좀 확대로 이런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김대중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0.56% 하락하며 2,75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하며 8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